이거는 뭐 하방이 열리기가 진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OECD 선행지수가 돌아섰잖아요. 원화가 강해지지 않을까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것도 잘 적응해서 경쟁력이 유지됐던 회사들은 이런 리스크 요인들이 완화되는 순간 이익이 점핑을 하게 됩니다. 그때 수익을 못 내면 그때부터 또 몇 년 고생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그 구간이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윤지호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지난 3월 달에 뵀는데 3월이었나요? 빠르네요, 시간이. 야, 벌써 진짜. 6월이에요. 이제 네.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지금은 주식을 사야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악플에도 불구하시고. 예, 네, 왜냐면 동의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시장은 계속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주시죠. 현 시장 상황에 대해서. 우선 올해 증시에 대해서 뭐 저 혼자 얘기한 건 아니고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 올해 시장을 바라볼 때 상고하고를 봤었거든요. 그때도 동일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상반기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완화한 우려가 가라앉으면서 주가 올라오고 하반기는 리세션 우려가 이제 가라앉으면서 올라올 것이다. 그럼 우리 상반기는 인플레이션 우려는 이제 뭐 금리 올리던 말든 별 상관없는 것 같거든요. 네. 하반기는 이제부터 다 리세션 얘기를 할 텐데 생각보다 경기가 뭐 침체는 쉽지 않아 보이고 죄송합니다. 경기 하강 정도 좀 나올 수 있는데 동시에 내년 정도에는 경기의 어떤 턴어라운드 가능성 이것까지 염두에 두면 어쩌면 주가 측면에서 말씀하시다면 상반기는 PER이 올라오는 멀티플 장세였다면 하반기는 EPS 개선 기대가 높아지는 EPS 장세가 시작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오를 이유 없잖아. 지금 버블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83조 이상의 그 대차 잔고가 쌓이는 거니까 이유가. 네. 그러나 이제 하반기 시장은 이제부터는 기업 실적이 상승을 이제 또 뭐 실적이 엄청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제가 전에 한번 그 이 프로 나왔을 때 괜히 책 소개하면서 졸저지만 한국형 투자 전략의 핵심은 결국 이런 거예요.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가 자꾸 100 넘어갔을 때 좋다고들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어쩌면 100을 향해 갈 때가 좋아요. 90, 80 이때가. 네, 90대에서라도 100을 향해 갈 때 100이 넘어가면 글로벌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지잖아요. 그럼 한국은 관심 별로 없어져요. 우린 기대감이다. 우리는 기대가 우리 이때가 제일 한국 경기가 지표가 방향성이 좋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여기 지수가 뭐 상반기 400포인트 올라왔는데 뭐 400포인트가 더 올라가도 이건 쉽지 않아 보여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EPS 장세의 특징은 수익 내기는 매우 좋은 장세거든요. 종목 장세. 그렇죠. 종목 대형주들도 상당히 선별돼서 나올 것이고 어쩌면 온기도 좀 확산되고 그러한 국면에서 뭐 마땅히 뭐 이렇게 너무 겁을 낼 필요 없다. 먼저 그래서 데이터를 좀 가져왔는데 제가 이걸 좀 어디 강연 때문에 준비했던 자료인데 또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서 같이 대표님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맨 먼저 그림 보여드리면 전에 왔을 때 아마 이거 분명히 보여드렸을 텐데 구글 검색어예요. 그러면 작년 가을이 우리의 정점이었다는 거죠. 여기는 리세션도 그랬고 인플레이션도 그랬고 요즘 안 느껴지세요? 뭐 맨날 금리 얘기 나와도 별로 뭐 하루 이틀밖에 반영이 안 돼요. 금리는 이제 뭐 이제 내려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더 이상 이슈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래도 리세션 얘기하시는 분들은 고용 갖고 자꾸 얘기하는데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실질 수요가 견고하다는 쪽으로 해석이 더 강해질 것 같다는 건데 여하튼 지난 가을이 우려의 정점이었고 원달러 환율 1,440원에서 주가지수 바닥이 나왔던 거죠. 네. 두 번째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 오늘도 아마 차익 매물에 대한 욕망이 되게 강할 거예요. 그리고 특히 주말이나 휴일이 있으면 다들 불안해들 하세요. 그렇죠. 미국 시장이 아니면 또 무슨 세계적인 사건이 터질까. 제가 가끔 이제 페이스북을 하는데 거기다가 우리나라 이제 곧버스를 올리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보는 데이터는 S&P 선물 투기적 포지션이거든요. 네. 아니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것 같지만 이 선물의 그 숏 해지 포지션이 금융위기 때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뭐 이게 청산되면 주가가 올라간다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가 악재가 나도 잘 안 빠질 거라는 거죠. 이미 포지션을 다 잡아놔서 너무 잡아놓은 거죠.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들 주식을 좋다 말하는 사람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최근에요.
그래서 다들 무슨 일 아래 한 방에 있을 수 있다고 내지는 뭐 주말만 되면 불안한 거죠. 아 그냥 넘기는 거에 뭐 곧버스라도 사놔야지. 뭐 이런 수요가 한국에 있다면 글로벌하게 보면은 야 이거는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08 이후 때 이때보다도 낮아요 거의. 아 지금 하방 포지션이 예.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되게 오랫동안 본 데이터거든요. 이걸 옛날 세미나 다니면 이거 많이 보여드렸는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다시 내려갈 거를 생각도 못했어요. 이 정도 내려가는데 그럼 이런 거죠. 정말 악재가 나왔다 치자고요. 예기치 않은. 그러면 이 포지션이 청산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는 뭐 하방이 열리기가 진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거 좀 그런 차원에서 좀 유용한 데이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가 좀 올라오면 불안하거든요. 빨리 팔고 싶고 이익 실현하고 싶고. 근데 최소한 이게 좀 어느 정도 포지션이 청산됐을 때 하는 게 낫다 갖고 있고요. 제가 이제 세 가지 꼭지를 좀 주제를 가져왔는데 제가 이제 항상 함께 고민하시죠 이런 말씀을 이제 표처럼 드려왔는데 첫 번째 논의는 여전히 순환적 사고로 접근하면 너무 겁내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제부터 뭐 2,600이다, 2,800이다. 뭐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주식을 해야 될 때냐 아닌 때냐가 중요하죠. 뭐 예를 들어서 2,600에서 2,800을 2년에 걸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누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이 아까 방금 전에 우리가 쇼 포지션도 보여드렸지만 지금은 주식을 해도 되는 거냐 아닌 거냐 했을 때 개선되고 있다. 한 배 이상 알고 진짜 확 좋아져야 돼. 이게 좀 고민인데 문제는 시간이 길어지면 자본 총계는 늘어나기 때문에 한 배가 쭉 올라가죠. 네. 올 하반기에 되면 2,800 넘어갈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이 PBR이 낮은 이유를 이 얘기를 하죠. ROE가 낮아서다. ROE가 낮으니까 내려와야 된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강의를 좀 요새 가끔 다녀가지고 ROE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ROE가 이제 경영 지표거든요. 그렇죠. ROE가 좋은 회사를 찾죠. 근데 투자자의 시각은 좀 다른 거거든요. 경영진의 평가는 ROE를 받겠죠. 그치 자본 총 그렇죠. 그래서 수익이니까. CEO가 뭐 대주주가 다시 연임이냐 아니냐 할 때는 ROE 보고 비교를 하겠죠. 우린 투자자잖아요. 투자자. ROE라는 게 뭐 순이익이 올라가서 ROE도 올라가지만 여하튼 여러 가지 뭐 레버리지 높여도 올라가고요. 회전율 높여도 올라가고 이게 주가의 방향을 정한다기보다 주가에 반영된 수치일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뭐 이거 제가 이론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투자자의 시각에선 그래요. 그럼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게 사학가미 아스토 책에서 인용한 건데 인용에다 제가 안 적어놔서 그냥 사학가미 아스토 책에서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면 ROE가 낮아지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투자가 처음에부터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장사가 그렇죠. 잘 된다 보니. 요번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자꾸 예를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농심이 작년에 미국의 투자를 캐파를 엄청 늘렸는데 미국에 라면이 팔려야 말이죠. 우리나라 라면이. 그때는 고전하다가 하여튼 요새 엄청 잘 팔리니까 캐파 증서랑 이익을 회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ROE 뭐 높은 게 좋다고 하는데 ROE 높을 때 여기서 샀다가는 정말 우리나라 같이 시크릿컬이 강한 나라에서는 상투 잡기 십상입니다. ROE가 높을 때 사면. 아니 대표적인 삼성전자 ROE 높을 때 2021년 자꾸 봄 얘기 들으면 기분들 나빠하시지만 제가 그때 ROE 얘기하면서 이게 똑같은 그림 갖고 3%인가 가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다들 뭐 ROE를 뭐 아냐 뭐 어쩌는데 뭐 ROE가 이런 거예요 원래. 그래서 흔히 더 쉽게 말하면 주식은 주가 최고 시점과 실적 최고 시점은 불일치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가 따지면 실적 최저치는 더 뒤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주가 최저였다는 건 뭐냐면 올해 상반기에 실적 최저치를 찍었다는 확률이 높은 거죠. 전형적인 과거의 이익의 순환 사이클, 순환적 사고의 사이클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아까 여기서 ROE가 올라가겠죠, 이제. PBR이 그러면서 위가 열리는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냥. 그럼 여기서 이제 그건 좀 어렵잖아요. 이제 제가 ROE, 뭐 기업 실적 얘기하면 일반 투자자분들 제가 이제 리테일도 맡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얘기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 그냥 쉽게 볼 수 있고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환율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네. 오늘 아침에도 딱 나왔더니 NDF 원달러 환율이 오늘 1,300원 깨졌었잖아요. 원화가 강해지면 우리 증시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원화가 언제 강해지냐?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기가 좋을 때 원화가 강해요. 왜 그럴까요?
수출을 해야 먹고 사니까. 그렇죠. 뭐 제가 말하는 게 이제 제가 우리 이번에 이제 한국형 투자 전략에서도 우리식의 데이터를 봐야 된다고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게 대표적인 데이터예요. 저는 OECD G20 경기 선행지수와 $1 좀 놓고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면 많이 유사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대로 좀 방향성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OECD G20 선행지수가 돌아섰잖아요. 원화가 강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원화가 강해진 게 무슨 의미냐? 최소한 아까 우리가 제가 투기적 포지션도 보여드렸지만 하방이 크게 열리기 쉽지 않아요. 이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여기 네.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보시면은 출렁출렁긴 하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여기서 한 방 크게 나온다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더 중요한 건 코스피와 놓고 그러면 더 그렇죠. 코스피를 놓을 때 아까 제가 OECD 100을 얘기했잖아요. 100 이상에서 꺾일 때 주식을 팔아. 이때 경기가 글로벌하게 100 이상이니까 얼마나 좋을 때겠어요. 그렇죠. 그때 되면 아마 여기에 슈퍼사이클 얘기 나오죠. 경제 베이스로 접근하시면 초대하시면 막 엄청 논리적이에요. 이래서 좋아지고 글로벌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열렸고 저 같은 사람 순환적인 사고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그때는 굉장히 갸우뚱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올라갔던 거예요. 반대로 이 빨간색 OECD 선행지수가 이렇게 박살나 있을 때 여기서 돌았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95 뭐 요 정도 와 있을 때 요 근처 왔을 때는 100 미만에 있을 때 여기서 돌았을 때는 다시 이렇게 간다 자꾸만 그러신 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경황상 자유는 이건 올라가는 분 사이클로 돌았었어요. 네. 이거는 여기서 뭐 제가 강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돌아서 올라가고 있네. 디퓨저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그게 확연하게 돌았어요. 전에 한번 제가 이거 강조드렸던 거니까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고 그러면 코스피도 덩달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외국인도 산다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그림으로 본다면 주가로 보면 되게 두렵죠. 이렇게 보시기가 별로 겁 안 나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런 정도 위치에서 뭐가 그렇게 겁이 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분들은 어쨌든 400포인트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봐야 더 얼마나 오르겠느냐 이런 얘기.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2,800 뭐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보니까 오늘 나온 신문 기사들 보니까 증권사들에서 목표 포인트를 3,000으로 올렸다는 뭐 기사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현재 PBR로 보면 올해 안에 한 배가 2,750밖에 안 나와요. 올해는. 근데 자꾸 이게 자꾸 여기서 지수가 얼마냐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지금 자꾸 지수 얘기를 왜 그치. 하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우리는 지수로 이 시장을 보지 말고 하락하지는 않을 거니까 사이클 산업의 특성으로 보자. 그러면 지수가 어느 보면 3,000도 3,200도 난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저한테 지수 전망을 물어보면 한 배 정도 넘어가기는 만만치 않고 올라봤자 1.1배입니다. 그럼 뭐 3,000 나오겠네요. 근데 그게 현재 투자를 결정짓는 변수가 아니라는 거지. 주식을 열심히 해도 되냐 아니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대신 말씀대로라면 어디에 할 것이냐가 상당히 그쵸.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까 계속 느꼈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사이클에 수출이 좋은 걸 해야겠죠. OECD가 100 미만. 그랬을 때 여기 재밌는 그래프인데 이제 아까 똑같은 데이터를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 OECD 선행지수와 글로벌 워드 대비해서 한국 지수의 상대 강도를 보면 이때 한국이 강해져요. 미국이 빠져도 우리가 잘 안 빠진 느낌을 받고 미국은 쪼그라는데 우리는 또 확 오르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나라가 항상 언제 이러냐면 코로나 직후에도 우리나라 전 세계 상승률 제일 좋았고요. 그렇죠? 금융위기 뺐는데 금융위기 직후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형 스타일의 핵심이에요. 한국은 그냥 글로벌 경기가 턴어라운드 할 때 안 좋았다고 회생될 때 치고 나가는 나라입니다. 그때 수익을 못 내면 그때부터 또 몇 년 고생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고구간이다. 이걸 계속 강조드리는 거죠, 저는. 첫 번째 강조드리고 싶은 그래서 순환적 사고로 보았을 때는 지수 보고 있으면 약간 어떡하나 생각 드시겠지만 주식을 열심히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건 지금에 맞는 지금 이 순환 사이클에 맞는 종목을 찾아서 그것으로 열심히 투자를 해야 된다. 심하게 얘기하면 내수 빼고는 이것저것 다 올라갈 것 같은데 다들 이거 샀다 불안해서 좀 밀리면 다 손절치고 나면 아니면 왔다 갔다 하다 수익 못 나고요. 하나 그냥 쓱 딱 붙잡고 이거 저거 한 3-4 종목 저라면 한 5개 종목 좀 짜놓고서
순번 기다리면 다 돌아가면서 올라갈 거예요. 그냥 보통 우리 이 OECD 선행 지수가 턴할 때 이 사이클 산업의 바닥에서 올라올 때는 보통 경기 민감주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시크릿칼을 사야죠. 네. 사는데 이제 시크릿칼에도 IT도 있고 조선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어떨 때 보면 그래 은행주도 싸 보일 수 있고 뭐 이번처럼 음식료 업종 내에서도 뭐 다른 건 별로지만 라면 같은 업종은 되게 실적이 좋아지고 뭐 이게 다 다르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실적 좋아지는 걸 사야 돼요. EPS가 중요하니까. 아니면 실적이 안 좋았다 좋아지는 걸 사거나. 뭐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뭐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저희 할 수는 없죠. 그거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잘 보면 요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그런 게 쉽지 않다는 거고요. 좀 약간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쉽게 말하면 그래서 환율이 중요한 거예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NDF 환율도 좀 보시고 보면 이게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1 한 코스피로. 그러니까 이걸 더 쉽게 말하면 대략 원화가 한 다들 뭐 아니다 한 1200원 초반까지 가지 않을까요? 그 구간에서는 열심히 우리나라의 수출 대형주를 하시면 된다. 돌아가면서. 수출 대형주. 그렇죠. 그게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제가 이거 교육 강의 자료를 제가 좀 책을 냈더니 뭐 교육 요청이 와서 강의 요청이 몇 군데 다닐 때 쓰던 그림인데 공교롭게도 제가 작년 좀 2년 전에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그걸 이 출판사에서 제가 책을 재출간하자고 그랬어요. 그때도 잘 팔렸는데 이번에 또 강영영 이사가 뭐 이 책을 얘기하는 바람에 엄청 팔렸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가 좋다고 얘기하면 제가 강영감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제일 바보 같은 짓이 이 책을 그냥 무슨 뭐 매크로한 뭐 분석으로 보는 그 책. 핵심은 제목에 담겨 있어요. 브라질에 비가 많이 내리면 그 커피콩 농사가 막 너무 잘 돼가지고 그 커피콩 가격이 확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브라질의 그 스타벅스 주식이 돈을 번다는 얘기예요. 원가가 줄어드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매크로 데이터를 보는 이유는 연준이 무슨 말 하나 관심 없어요. 저는 연준의 핵심도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면 코스트에 대한 고민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밸류에이션의 문제였던 네. 거지. 우리가 바라보는 지점은 이러한 매크로 데이터가 우리에게 실제 좋은 업종이 뭐고 좋은 기업이 뭔지를 분별하는 기준을 삼는. 그래서 제가 그 나바로의 그 책을 되게 좋아했고 하여튼 많이 팔려가지고 출판사에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똑같이 저희도 책을 내는데 저희 책을 이렇게 많이 팔리진 않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 자료로 다닐 때 이 농심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왜 하냐면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나니까 그냥 뭐 난리 났잖아요. 원자재가 그냥 곡물 폭등했죠. 가격 그래서 그때 소매 가격 폭등하니까 망할 거다 음식료 업종 난리 났잖아요. 그리고 그거가 지금 안정화됐다면 근데 작년에 그러니까 라면 가격 엄청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죠. 그럼 모든 음식료 업종이 잘 되겠죠. 여러 가지 현상을 봤을 때 소위 라면 같은 경우가 가장 그 소프트한 원자재 자유로워. 설탕 같은 건 잘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라면에 설탕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공부를 하시게 되면 라면이 좋겠다 했는데 그다음 장사되는 건 아까 ROE 그림 보여드렸지만 뭔가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매출도 높고 이익도 든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거 농심 좋아하던 사람들 작년에 엄청 고생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투자 엄청 했는데 성과가 없었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올라왔더니 뭐 K-팝도 잘 팔려졌지만 뭐 우리나라 라면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근데 여기 똑같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내려오면 농심이 좋아. 제가 놀라운 거 말씀을 드리면 이 업데이트한 건데 처음에 말했을 때가 2달 전이었거든요. 이 교육 자료 만들었던 게. 그때 농심을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시큰둥해했어요. 진짜. 요즘은 갑자기 교육 자료 못 느껴 업데이트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그럼 좀 더 들어가 볼게요. 라면이라는 게 잘 보시면 원가는 아까 소프트 비중이 없단 말이에요. 그 뭐 설탕 이런 것들. 근데 라면 가격 이렇게 올린 거 보세요. 엄청 올렸죠 지금. 다 올렸잖아요. 그러네. 올렸는데 어떻게 했던 간에 이제 사람들은 뭐 이거 안 좋은 얘기하시는 분들은 계속 얘기하지만 어떻게든 간에 해외 성장도 나왔고 여기서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는 작년에 여러 가지 부정적 이슈 때문에 기업이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적응해서 뭔가 경쟁력을 더 세진 기업들 이것만 있지 않잖아요. 자동차만 하더라도 우리가 중국에서 이렇게 나오면 되게 힘들어질 줄 알았는데 글로벌하게 점유율이 더 높아졌고 최근에 미국 인센티브 보면 올라가질 않아요. 인센티브가
인센트 그 소위 돈을 줘야 팔아주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올리지도 않죠. 엔터 기업도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요즘 다 좋아하시니까 뭐 별 기업들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농심도 그랬고. 그러면 IT는 안 그러면 보장이 있어요 지금. 뭐 LG전자도 갖다 더 팔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뭐 삼성전자가 뭐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 것도 적응을 하고 원자재가 올라간 것도 잘 적응해서 경쟁력이 유지됐던 회사들은 이런 리스크 요인들이 완화되는 순간 이익이 점핑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게 이익 성장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안 좋았다 좋아지는 곳에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도 있었지만 라면도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에서 파란색은 EPS고 PER이고 이 회색 선이 EPS인데 제가 보기에는 뭐 2분기 아니 3분기 정도 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올 여름에 철저하게 이 기대 EPS가 거기서 올라가는 장세가 시작됐다. 네. 이미 2분기 이번 4, 5위에 시작됐었어요. 사실 이걸 제가 한 5월쯤 나왔으면 이 그림 보여드리면서 엄청 강하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대치 올라가는 건 그냥 베팅해야 된다 지금은. 쭉 그냥 치고 나가는 타임이니까. 그게 나왔던 게 그때가 뭐 농심도 있었지만 LG전자가 실적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치고 나갔던 거고 더 가겠죠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올해 장을 주도하니까 하반기가 경기 침체가 올까요? 이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린 미드아웃, 탑다운으로 하면서 엄청 거대 담는 얘기하시지 말고 지금 기업 상황을 보면서 딱 보는 순간 이게 그렇게 쉽게 나오겠는가? 그런 생각들이 드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도 경제학자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다 요새 약간 연착륙 쪽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좀 늘고 있어요. 미국 쪽 얘기하면서도. 좋아하는 말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프랑스의 속담이 있는데 어설플 때는 개와 늑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투자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자들은 그게 선명해졌을 때 좋아해요. 그래서 그래야 논리적으로 아름다운 세계가 열리거든요. 합리적인 세계가. 그래서 경제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합리적 세계를 추구하니까. 근데 투자자는 저런 모호할 때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실패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모호함에서 뭔가 확실하면 나가서면 기회는 점점 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다행스러운 거는 모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자꾸 경기 침체 얘기를 여전히 하고 그리고 뭐 자꾸 미국 경제에 대해서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데이터를 이제 과거는 똑같지 않거든요.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은 이익률이 돌 수 있는데 이 아래 그림만 봐도 우리나라 이익률과 가장 관련 높은 게 뭘까요? 아까 농심은 팜유랑 무슨 뭐 그런 거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유가 아닐까요? 그렇죠. 모든 거에 뭐라도 운송이라고 하니까 유가가 많이 내려오지 않았나요? 그만큼 마진이 개선되겠죠. 이거는 이런 게 사실 실질적으로 필요한 탑다운 전략이라는 거예요.